안녕하십니까. 네. 소유권까지 했죠, 지난주에? 지상권까지 했어요? 많이 했네. 지상권까지 했군요. 이제 지역권하고 용익물권 2개 남았네요.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소유권에서는 주의토지통행권하고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 중에 공유하고 3가지 정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상권은 일단 그 지상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뼈대가 되는 게 지상권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취득하는지 취득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갱신, 그 제도, 우리 민법이 어떻게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갱신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지상권의 효력인데요. 이제 효력과 관련해서는 지료와 관한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양도에 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소멸에서는 지상권 특이한 소멸 사유, 2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특수지상권으로 3개가 있었죠. 구분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관습상 법정상권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건지 개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익물권이 2개가 남았는데 하나가 지역권이고 또 하나가 전세권인데요. 지역권은 한 4년에 한 번 나옵니다. 한 4년에 한 번 나오니까 우리 내년에는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지역권은 1월 달에 볼 거예요. 한 2번 보면 됩니다. 지역권은 조문만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지역권을 모르고 어떡하나요? 괜찮아요. 지역권의 지자도 모르고 붙으신 분들 태반입니다. 태반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역권 같은 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딱 정리해서 요것만 아시면 지역권 문제는 맞춥니다. 그것만 나중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임대차를 가게 되면 그 임대차하고요, 임대차의 특별한 내용인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가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임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의 특수한 형태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요거하고 구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도 한 문제가 꼭 나오면서 나아가 내용이, 그 전세권의 내용 자체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하고 대단히 유사해요. 내용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요. 나아가 실무하시는 분들조차 역시 헷갈립니다. 구별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뇌리에 콱 박아 두셔야 됩니다.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일단 물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물권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성권이나 오늘 건너뛰었던 지역권은 다 토지만을 객체로 합니다. 근데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토지 또는 건물을 객체로 합니다. 부동산을 객체로 한다는 것. 또 하나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나 주택전세나 상가건물 전세라는 말 많이 쓰죠. 최근에 신문에서도 많이 보시는 게 무슨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주택 가격에 아파트 가격에 맞먹는 전세금이나 또는 그걸 심지어는 초과하는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힘들어 하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말하는 이 전세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전세권은 좀 다르다는 걸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이 주택, 아파트 같은 걸 우리가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할 때, 아파트를 전세를 얻는다라고 할 때, 전세금을 주고 뭐 2년 살지요. 근데 이제 내가 남의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 등기부에 내가 전세권자로 등기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죠. 아파트 소유자가 내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안 해줍니다. 또 전세 들어가는 사람도 전세권 등기라는 걸 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임대차에 불과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전세권은요, 요 토지나 건물 등기부가 있겠죠? 네, 거기에 전세권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그게 전세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전세 계약을 들어가면서 소유자와 약정을 맺고 내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만약에 했다. 그럼 그게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그거는 전세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채권적 전세라고. 채권적 전세.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면서 이것도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채권적 전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법적인 진짜 의미는 특수한 임대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개념상으로는 구별되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렇게 먼저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이 뭔지 확실하게 이때 개념을 잡을 거고요.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어떻게 전세권이라는 걸 손에 넣을까 취득을 봐야 되는데, 권리 취득은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이제 이건 거의 인의 백이었죠. 기초 입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취득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 하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머리에 이제 인이 백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취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전세권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행위한 취득이 대부분이다. 이 전세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과 갱신의 문제가 나오고요. 전세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 소멸이 나오는데요. 소멸은 항상 소멸 사유하고 소멸의 효과,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고맙게도 특수 전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린 지상권에서 특수 지상권 3개를 받고요. 나중에 지역권을 보게 되면 지역권에도 특수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수자가 붙는 게 있는데, 전세권은 고맙게도 특수 전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딱 이렇게 전형적인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의 뜻을 생각을 해보자. 우리 민법은 전세권을 뭐라고 해놨냐면 이런 게 전세권이다라고 해놨어요. 아예. 첫째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이란 말 많이 쓰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세금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세금은 그 전세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전세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전세금은 조금 달라요, 성격이. 어쨌든 전세금이라는 걸 꼭 지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이겠죠. 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다 보니까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주거용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건 들어가 사는 거죠. 상가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건 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인 주택임대차와 상가 건물의 임대차인 상가 건물 임대차, 요거하고 여기에서 내용이 겹쳐요. 그렇죠? 네. 다만 전세권은 건물을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물건이고요.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지만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임대인한테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권리예요.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내가 너하고 네 주택과 네 건물을 쓰기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나로 하여금 네 주택과 건물을 쓰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임차권이라는 채권만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렇죠?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용도에 따라 사용식 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권리 자체가 전세권은 직접 사용식하는 물권이고요. 주택임차권이나 상가건물임차권은 임대인한테 사용식을 요구하는 채권에 불과하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나중에 전세권이 끝나게 되면 지급했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이 목적물을 전세권자는 임의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요 임의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택전세나 상가건물 전세와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어야 돼요. 이런 걸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보통의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법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채권자가 경매법원 갖고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경매 넣어주죠. 그러면 경매법원은 안 해줍니다. 네가 채권자라는 사실과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와라. 그러면 경매를 진행시켜주겠다. 요때요,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집행권원을 먼저 손에 넣고 경매를 넣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다 강제경매밖에 안 돼요. 주택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자나 이런 전세권자 같은 애들은 그런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합니다. 그 담보권 실행경매를 줄여서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전세권자는 바로 목적물을 그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임의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 대가로부터 아까 등기된다 그랬죠? 네? 이 등기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채권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게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뜻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요게 전세권의 뜻이 됩니다. 목적물을 사용식한다는 점에서 용익물권의 성격이 당연히 있고요. 이게 주된 성격이고요. 목적물을 임의경매에 넣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이 대표적인 거예요. 전세권은 이렇게 담보물권의 성격까지도 겸비, 팔방미인이죠.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권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전세권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개념을. 자, 특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왜 반드시 줘야 되느냐? 기능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돈이에요. 돈을. 전세권자가. 이걸 신용수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금에서 이자가 생기겠죠? 이 이자는 설정자가 먹어요. 왜 먹어요? 사용대가의 성격이 있다. 이거. 전세권자는 분명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식하죠. 근데 사용대가를 안 줘요. 전세권에는 사용대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상권에는 지료에 관한 규정이 있었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지만 지료 약정을 하게 되면 지료 증감 청구라는 게 있었고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상권에는 사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에는 전세금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사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나아가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사용 대가에 관한 약정을 따로 했다.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따로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임대차는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차임. 임대차에서 말하는 이 차임이 바로 사용 대가예요. 임대차에서 말하는 차임이 지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에서. 그래서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을 줘야 되는데 전세권은 반대로 차임 따위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이자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증금이에요. 이 보증금은요,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이 있는 걸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임대차를 하면서 보증금 지급하는 경우 그게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거야. 차입을 나중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보증금에서 까거나 목적물을 쓰는 사람이 잘못해서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켰을 때 손해배상을 까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걸 싸잡아서 뭐라 한다? 보증금. 전세금이 그 보증금의 성격도 있다예요. 그래서 전세권에서 말하는 전세금은 세 가지 기능이 있더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세금, 임대차를 하면서 주게 되는 전세금은 원래는 뭐다? 보증금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전세금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이른바 전세금이라고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다 판례는 처리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라. 이렇게. 객체는 부동산인데 당연히 타인 부동산이어야 될 것이고요. 토지 또는 건물의 객체인데 이때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되고 건물도 일동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해야 되죠? 그럼 그 일부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등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세권의 특징이다. 특히 전세금이 이런 기능이 있구나. 반드시 줘야 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은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고요. 요걸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하고 그 토지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겠죠. 이걸 그냥 압축해서 취득하려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것이고요. 자신의 토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소유자일 거예요. 주로 이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 부동산에 타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사람, 설정해 주는 사람, 전세권 설정자와 그 타인 부동산의 전세권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뭘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반드시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뭐를 주고요? 전세금을 반드시 주고요. 앤드 전세권자 이름으로 무슨 등기? 전세권 등기까지. 그래서 세 가지가 법률 행위에 의한 전세권 성립 요건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전세권 등기까지. 이렇게 하면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법률 행위한 취득은 별로 없어요. 거의 상속 따위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상속 따위 정도. 상속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세권자가 죽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죽은 전세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속인은 전세권을 상속을 통해서 취득하죠?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거의 대부분 상속을 통한 취득 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세권은 대부분 뭘 통해서 취득한다? 법률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이 전세권은 어디서 주로 많이 활용할까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오피스텔 같은 거, 사무용 오피스텔을 최근에는 주거용으로 많이 빌려주죠. 근데 그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오피스텔 소유자가 그 주거용으로 들어온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세무서 레이더에 잡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전세권 등기를 왕왕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전세권을 보게 됩니다. 별로 주위에서 자주 보는 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전세권을 만나고 싶으면 등기부를 쫙 띄워보세요. 띄워보다 보면 전세권자 누구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을 아마 찾을 수 있게. 그럼 이게 전세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주택이나 아파트를 전세 들어간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다.
그럼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되지요. 근데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도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주택 임차인이에요? 전세권자예요? 둘 다. 우리 판례는 둘 다. 한 사람이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주택 전세권자로서의 지위 두 개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지위는 전혀 별개의 지위다. 전혀 별개의 지위로 취급한다. 우리 판례는. 그건 나중에 민사특별법 할 때 조금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전세권은 이렇게 취득한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관해서 지난주에 지상권을 설명드리면서 존속기간이라는 놈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세권에는 기본이 최장 10년이 있습니다. 최장 10년이라는 건 10년 넘지 못한다요.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기간을 설정할 때 12년 안 됩니다. 만약에 12년으로 기간을 설정하면 10년으로 단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 기본이에요. 단 건물 전세권만은 건물 토지 전세권은 말고요. 건물 전세권만은 그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은 1년은 보장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주택임대차는 2년 보장해 주죠.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은 그게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용 건물이든 건물 전세권은 몇 년 보장된다. 1년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주택은 2년으로 보고요. 상가 건물은 1년으로 봅니다. 기간 자체를. 그런데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그 건물이 주거용이든 상가용 건물이든 따지지 않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입니다.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어서 각 당사자란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겠죠.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자가 소멸을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소멸을 통고하든 소멸을 통고한 후에 그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갱신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고요. 지난주에 갱신이 우리 민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합의로 갱신하는 약정갱신과 어하다 갱신되는 법정갱신 그리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세 가지 수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그랬어요? 네. 기억을 안 나요? 괜찮아. 눈이 말씀지만 기억나면 그게 이상한 거라 그랬어요. 어젠가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나이가 54 되셨는데 새로 시작하셨나 봐요. 강의를 한번 들으셨나 봐요. 책을 봤더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직 2달도 안 됐는데 이걸 고민하시는 문자를 저한테 보셨어요. 그러면서 민법이 이렇게 어려운데 2달 만에 나머지 과목까지 어떻게 끝낼지 앞길이 암담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2달요? 6개월에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강의를 그리고 책을 보시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는데 강의 한 번 제대로 듣지도 않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강의를 3번 이상 듣기 전에는 절대로 책을 읽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한 번 듣고 책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부탁합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 듣고 계신 분들도 강의 기본 이론 강의 3번 듣기 전에는 절대로 책을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발 강의를 열심히 들으세요. 일단은 강의를. 매주 한 분씩 계셔요. 지난주에는 2달도 안 된 분이 문제 갖고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셨고, 이번 주에는 2달 만에 6과목을 다 끝내야 되는데 암담하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2달 만에 어떻게 6과목을 끝내요? 그냥 강의 한 번 듣는 거예요. 못 끝내죠. 기억은 당연히 안 나죠. 보통 대한민국 국민의 IQ가 몇에서 몇 사이예요? 80에서 120 사이예요. 돌고래보다 조금 높은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IQ부터 시작해서 요거 넘어가면 뭐 영재, 뭐 천재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IQ가 120 넘으시는 분 본인의 IQ 모르시죠? 네. 저는 이거보단 높아요. 많이 높아요. 안 가르쳐드려. 아니 그런 거는 뭘 이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요. 저도 당연히. 예. 근데 한 번 강의를 듣고 그 기억을 일주일에 한 가족이 있다. 이게 욕심이에요. 본인의 욕심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반복을 해야 그나마 뇌리에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직 ABCD도 안 외우신 분들이 영어 원문을 읽겠다고 욕심을 내는 거하고 똑같고요. 걸음마도 안 배우신 분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차근차근 강의를 3번 이상 듣고 그 다음에 책 좀 읽고 기출 풀고 이런 식으로 사부작 단계별로 공부하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갱신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3가지가 있는데요. 전세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약정갱신하고요, 법정갱신하고요. 약정갱신은 당사자 합의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지켜주면 돼요. 최장 10년만. 네. 요게 문제인데 요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에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단 건물 전세권에만 규정을 두고 있는 게 2개. 최단기간 1년 하고 법정갱신하고. 자,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갱신이라는 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갱신이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이런 제도를 법정갱신이라고 하는데, 건물전세권에 그런 법정갱신이 있더라. 그러면 요건이 뭐냐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요건일 때 건물 요건, 전세권이 법정갱신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건물전세권 존속기한을 정해놨는데 그게 만료되기 전, 요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을 안 하겠다, 비워달라, 이런 통지, 갱신 거절 통지 따위를 하지 않은 경우, 요 사이에 요건이 단순해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쉽게 생각하세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아무 소리를 안 했어. 뭐 나가달라 이런 거. 그러면 갱신이 되는 걸로. 이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에요. 이렇게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면 그 조건은, 조건이 있겠죠. 계약 조건. 네, 전 전세권과 동일. 전 전세권과 동일하고,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가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면 다른 건 다 기존의 전세권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조건이 똑같은데 기간만 정함이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다시 요 길로 가게 됩니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민법에 있는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의 요 존속 기간과 요 갱신에 관한 내용, 요 조문이 잘 나오는데 두 개예요. 312조하고 313조하고. 요거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312조와 313조를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 조문 나와요. 이제 그거 외우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하세요. 그럼 시험만 아무 지장이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민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필요한 건 그냥 그때그때 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존속기인막 갱신에 관한 내용이고, 효력.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뭐예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겨요. 두 번째로, 그러려면 이 부동산을 점유해야 돼요. 그렇죠? 점유권 인정됩니다. 세 번째, 물권이에요. 침해되면 물권적 청권 인정되고요. 네 번째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 보면요. 옆 토지 소유자나 옆 토지 지상권자나 옆 토지 지역권자나 옆 토지 무슨 뭐 전세권자 등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경계선 부근에서 뭐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상린관계. 소유권에 있는 상린관계가 전세권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요 네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효력이에요. 네 가지가. 세트야 그냥.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점유권 인정된다. 물권적 청권 인정된다. 상린관계 적용된다. 내가 세트입니다. 머릿속에. 여기에다가 두 개 추가. 첫째, 아까 전세금 꼭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전세금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게 되면 이 전세금이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저렴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전세금 증감 청구라는 게 있다. 지난주 지상권에서 봤던 지료 증감 청구하고 똑같은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액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순순히 증액 또는 감액해 주지 않으면 법원 가면 돼요. 그럼 법원에서 증액 청구가 타당하면 증액하라 라는 판결을 내려주고, 감액 청구가 타당하면 감액하라 이런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세금 증감 청구라는 권리가 있는데, 요거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 권리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증액 청구할 때는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지료증감 청구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요. 전세금에서만큼은 증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을 한 날로부터 또는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재증액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은 조문이 주택임대차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그때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청구만은 이렇게 똑같은 제한이 가해져 있습니다. 에? 내용이 똑같아요. 주택임대차. 어쨌든 전세권, 전세금에 이런 게 있다. 또 하나가 예컨대 갑소유 토지의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자, 우리 지난주에요. 지상권 양도와 관련해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제공할 수 있고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그랬죠? 전세권도 똑같아요. 똑같은 용익물권이고 재산권이야.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요. 전세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고요. 이 목적물 전세권자 소유 아니죠. 갑소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임대할 수 있어요.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임대가 가능해요. 지상권하고 똑같죠. 지상권도 지상권 양도,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담보 제공, 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임대할 수 있었죠. 똑같아. 여기에 전세권은 하나 더 플러스 요 목적물을 전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전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전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전세는 전대차 계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는요,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자가, 누가? 전세권자가 소유자인 설정자와의 동의 없이 요 목적물에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걸 전전세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줘요. 그래서 전전세는요, 원전세권자하고요, 얘가 아니라 이 전세권자하고요, 전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둘 사이에 어디 갔지? 전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의 지급과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되는 또 다른 전세권입니다. 그게 민법상 전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전세권도 여러분들 잘 못 보신다 그랬죠? 전세권도 참 발견하기 힘든 권리인데 전전세권은 더해요. 전전세권은요, 전세권 등기 밑에 바로 부기등기 형태로 전전세권자 병 이렇게 등기가 돼요. 그게 전전세권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이렇게 전세권 양도라든가 전세권 담보 제공이라든가 목적물 임대라든가 또는 그 목적물에 자기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에 제3자에 대해서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그걸 전전세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처음부터 각과 을사에 하지 마라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안 됐어요. 지상권 양도, 지상권 담보 제공, 지상권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처음부터 금지 특약하게 되면 그 특약은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반대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 하게 되면 반드시 지금부터 오늘부터 반드시 머릿속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지상권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전세금. 그래서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에서 전세권이라는 물권 이외에 설정자에 대해서 뭐도 갖고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반드시 갖고 있게 되고요. 이 전세권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전세권자라는 권리에 터잡아서 임의경매 놓고 우선 변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것도 양도가 되는 건데 채권이 양도된다는 건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이 양도가 됐다는 건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채무자예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친한 친구. 내가 혹시라도 조금 이자가 늦게 되면 전화해갖고 야 오늘 이자 좀 힘들 것 같은데 내일 오전에 넣어줄게. 그럼 친구가 아유 그래라.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채권자야.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당신 누구한테 돈 빌렸죠?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 내가 샀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이자 넣고 원금도 나한테 갚으면 됩니다. 새로운 채권자가 떡하니 나타났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부담스러워. 그럴 수 있죠? 채권이 팔리면 이렇게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뀌다 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불이익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하는 건 제한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가 미리 계약을 맺어서 채권 팔아먹는 걸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예금 채권자예요. 뭐라고요? 예금 채권자. 그 예금 계약을 할 때요. 예금 계약하는데 보통 이제 은행 가서 통장 새로 만든다 그러죠. 그 예금 계약서 뒷면을 보게 되면 반드시 써 있는 약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금 채권 양도 금지. 네? 예금 채권 질권 설정 금지. 이런 게 해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행인 채무자 입장에서 예금 채권자한테 너 채권 함부로 팔아먹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맡긴 사람, 나한테 돈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돈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면 은행도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 양도는 이렇게 금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걸 금지하게 되면 이것도 금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딱 이 정도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 304조하고 305조가 있는데 이거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이제 건물 전세권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인데 이런 건 뭐 나중에 하고. 일단 오늘은 전세권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머릿속으로 세팅을 딱 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 소멸이 있는데요.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소멸 사유가 있고 소멸의 효과가 있는데 효과까지는 지금 뭐 오늘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세권 소멸 사유 중에서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가 전세권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전세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이 있습니다.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은 이미 봤어요. 여기서 처음에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랬죠? 그걸 소멸 통고라 그래요. 또 하나 소멸 청구는 뭐냐? 요거.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용도에 따라.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임야 전세권자라면 임야에 대해서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임야를 어떻게 사용 수익해야 돼요? 임야 전세권자는 그 임야에다 뭘 해야 돼요? 임야가 용도가 뭐예요? 임야. 나무 심는 거예요. 임야 용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임야 전세권자라면 그 임야에다 뭘 심어야 돼? 나무를 심어야 돼. 그게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야 전세권자가 기존 나무를 심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나무까지 다 뽑아버리고 펜션을 지어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임야 전세권자가. 그럼 그 임야 전세권자는 임야라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죠. 이걸 전세권자의 의무 위반이라 그래요. 이렇게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즉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설정자가, 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멸합니다. 됐죠? 이렇게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 있고요. 소멸 효과는 나중에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 소멸 사유 중에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가 있어요.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물권의 개념을 말씀드릴 때 물권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물권이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 물건이 멸실해버리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도 똑같아요. 갑소유 건물이 있고, 갑소유예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또는 철거가 됐어요. 그럼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 당연히 소멸하고요. 뭐도 소멸해요. 전세권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이렇게
물건이 멸실이 되면 물권은 소멸.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런데 전세권은 플러스 알파가 남아요. 뭐?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걸로 끝나요? 아니죠. 얘가 받은 뭘 돌려줘야 돼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요. 그런데 그 전세금이 아까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충당. 그래서 이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전세권은 소멸하는데 문제가 전세금을 돌려주느냐의 문제가 남고요. 그 전세금은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때문에 이 멸실의 원인이 을에게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져줘야 돼요. 만약에 지진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 불가항력. 그러면 을의 잘못이 아니니까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을 충당해서는 안 되고 돌려줘야 되겠지만 을의 잘못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럼 전세금은 돌려줘서는 안 되고 뭐에 충당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에 충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유가 아닌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소멸사유, 목적물 멸실과 관련하여 다른 물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전세권이라는 놈, 요 놈하고 나중에 저당권이라는 놈하고 요 두 놈이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세권은 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전세금. 그래서 요 멸실의 원인을 둘로 나누고 멸실의 정도를 전부 멸실과 일부 멸실로 나눠서 전세권의 운명과 전세금의 운명을 돌려주느냐 손해배상에 충당하느냐 이런 걸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소멸에서는 특이한 소멸사유 2개 외우시고 나중에 요걸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은 일단 오늘은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서는 요 정도 뼈대를 딱 목차만 외우고 계셔도 돼요. 목차만. 전세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요것만 생각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전세권은 이런 거고 이렇게 취득하고 전속기간 및 갱신은 이런 규정이 있고 전세권의 효력 중에는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소멸사유 중엔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요거는 전세금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요 정도만 딱 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전세권까지 봄으로써 용익물권들은 다 봤습니다. 이제 담보물권 2개 남았어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